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내고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죠. 승진도 했습니다. 내 집 마련도 해냈습니다. 잔고장 없는 튼튼한 차도 몰고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퇴직연금 계좌에 돈도 넣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작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여전히 남들이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만 같을까요? 그건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 즉 번듯한 집, 좋은 차, 성공을 증명하는 듯한 라이프 스타일이 사실은 당신의 숨통을 조용히 조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게 극적이진 않지만 매달 아주 꾸준하게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고개를 들어보니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자신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러닝머신 위를 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74%의 사람들이 재정적인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40대와 50대가 꼽은 가장 큰 후회는 바로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무책임해서 돈을 모으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훌륭한 선택처럼 보였던 함정들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빠져들고 있던 그 함정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M이었던 그 함정들입니다. 지금부터 30대와 40대를 집어삼키는 재무적인 함정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카드 빚이나 도박 같은 뻔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교묘한 것들이죠. 책임감 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위장한 함정들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재무 상담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 함정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를 피하거나 이미 빠졌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첫 번째인 함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집을 영끌해서 사는 함정입니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시겠죠. 은행에서 대출 한도도 넉넉히 받았고 은행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했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이 말하는 감당 가능하다는 기준은 당신의 실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승인할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이 당장 파산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최대치를 계산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이 어린이집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끔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신경 쓰지 않죠. 노후 자금이나 비상금을 모아야 한다는 것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은행은 당신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숨만 쉬고 생존할 수 있는 기준을 계산한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제 평균적인 가격의 집을 소유하려면 평범한 가구 소득의 거의 48%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당신이 버는 돈의 절반 가까이가 집이라는 단 하나의 지출에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적절한 주거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기준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5년 현재 전체 가구의 75%는 평균적인 신축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습니다. 연봉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버는 가구조차도 시장에 나온 매물의 37%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같은 소득으로 65%의 매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불과 6년 만에 중산층 가구의 선택지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무리해서 더 넓고 좋은 집을 샀을 때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10억 원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남는 방도 있고 주방도 멋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죠. 하지만 대출 이자, 재산세, 보험료,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은 수중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위기가 찾아오고 매달 생활비는 쪼들립니다. 저축도 못하고 투자도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틸 뿐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은행에서 승인해준 한도보다 훨씬 낮은 최대 한도의 70% 수준에서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노후 준비, 비상금, 육아비, 그리고 당신의 진짜 삶을 즐기기 위한 여유 자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작은 집이 빚에 짓눌리는 큰 집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거의 모든 사람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바로 자동차 할부금의 떼비입니다. 2026년 기준 신차 할부금은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에 달합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그저 이동하는 데에만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쓴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차 구매자의 20% 이상이 월 150만 원 이상의 할부금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출자의 22%는 그 부담을 줄여보려고 60개월을 넘어 72개월, 84개월 장기 할부를 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에 7년 동안이나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엄청난 비용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할부로 매달 100만 원을 낸다면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6년 동안 7200만 원을 내고 나면 그 차의 중고가는 기껏해야 2000만 원 남짓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감가상각으로만 5천만 원을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종합보험료, 주유비, 엔진오일 교환, 각종 수리비는 아직 포함하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자, 이제 매달 100만 원씩 할부를 내는 대신 2천만 원짜리 상태 좋은 중고차를 현금으로 사거나 월 40만 원씩 3년 할부로 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차액인 월 60만 원을 연평균 8% 수익률의 인덱스 펀드에 30년 동안 투자한다면 이 돈은 무려 9억 원 이상의 자산으로 불어납니다. 비싼 차를 살 때마다 당신은 무언가를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부를 현재의 편안함과 바꾸고 있는 것이죠.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적어도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잃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자동차의 함정은 소득이 늘어나고 씀씀이가 커지는 30대와 40대에 특히 더 위험합니다. 연봉이 올랐으니 차 등급을 높입니다. 승진도 했으니 더 멋진 모델을 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웃이 새 SUV를 뽑으니 내 차가 초라해 보입니다. 이런 압박감은 끊임없고 은밀하게 다가와 당신의 부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육아 비용입니다. 이건 피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서 아주 잔인한 함정이죠. 아이 한 명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보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연간 2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서울 주요 도심이나 수도권 같은 물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3천만 원 이상이 들기도 합니다. 영유아 2명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전국 평균적으로 1년에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씁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 비용이 집 월세나 대출 이자보다 비쌉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가구 소득의 약 20%를 육아에 지출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비, 반려동물, 가사도우미 비용까지 더하면 평균적인 가정은 소득의 37%를 돌봄 관련 비용으로 씁니다. 당신이 한창 부를 축적해야 할 바로 그 황금기 시절에 뼈아픈 재정적 압박이 가해지는 겁니다. 30대와 40대 초반은 인생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육아비를 충당하느라 허덕이며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육아비 자체가 함정이란 뜻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당연히 드는 비용이죠. 진짜 함정은 다른 재무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이 비용을 제대로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싼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할부로 뽑은 다음에야 아이 돌볼 돈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혹은 육아비는 겨우 내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저축도 투자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쿠션도 사라집니다. 자녀 계획이 있다면 집을 구할 때 육아비를 반드시 계산에 넣으십시오. 차를 살 때도,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한 명당 5년에서 6년 동안은 이 비용이 당신의 가계부를 지배하게 될 테니까요. 다른 큰 지출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네 번째 함정은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 즉 씀씀이의 팽창입니다. 이건 전혀 함정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연봉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9천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이 80%나 올랐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축액은 80%가 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전보다 저축을 더 안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일상의 모든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더 좋은 아파트로, 더 멋진 자동차로, 잦은 외식으로, 고급 구독 서비스로 빠져나갔죠. 매년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어쩌다 한번 타던 비즈니스석이 어느새 당연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력이 된다고 아이를 비싼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 예전보다 2배는 더 비싼 곳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합리적인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돈을 벌었고 열심히 일했으니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죠.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적된 결과 지출이 소득이 늘어난 속도와 똑같이 커져버렸고 결국 소득이 절반이던 시절과 똑같은 팍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명목임금은 거의 2배 올랐지만 중산층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고작 12%에 불과했습니다. 버는 돈과 남는 돈의 격차가 나아지지 않은 이유는 씀씀이가 버는 돈과 발맞춰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거비, 의료비, 육아비, 교육비 같은 필수 항목의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앞질렀고 거기에 씀씀이마저 커지면서 남은 돈을 모조리 삼켜버린 것입니다. 씀씀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아주 의도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늘어난 금액 중 얼마를 현재의 삶을 즐기는 데 쓰고
얼마를 미래를 위해 투자할지 미리 결정하십시오. 가장 좋은 규칙은 늘어난 돈의 50%는 저축이나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50%만 씀씀이를 늘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도 나아지지만 당신의 자산 상태도 함께 나아질 것입니다. 5번째 함정은 빚에 무감각해지는 함정입니다. 현재 가계부채는 수백조 원에 달하고 평균적인 가구마다 수천만 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0대의 중반에서 50대 후반인 X세대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40대가 보유한 총부채 규모는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이게 아주 정상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누구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동차 할부를 냅니다. 대부분이 신용카드 할부금을 안고 살아갑니다. 학자금 대출은 40대, 50대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빚이 당연한 세상에서는 빚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삶의 일부라고 느끼죠. 하지만 투자에 복리 수익이 붙는 것처럼 빚에는 복리의 이자가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 이자율은 20%에 육박합니다. 수백만 원의 카드값을 최소 금액으로만 갚아나간다면 수십 년 동안 빚을 갚으며 엄청난 이자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 돈은 투자되지 못한 채 버려집니다. 기회비용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빚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자체가 함정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빚쟁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금리 대출을 갚는 거는 몇 년에 걸쳐 천천히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불을 꺼야 하는 초응급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카드 이자로 내는 만원 한 장 한 장이 당신의 노후 계좌에서 불어날 수 있었던 소중한 돈입니다. 6번째 함정은 노후 준비를 계속 미루는 함정입니다.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찍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늦게 시작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쥐게 된다는 그래프도 보셨겠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의 가구가 제대로 된 노후 저축액이 아예 없습니다. 55세에서 64세 사이의 노후 자금 중간값은 고작 2억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큰돈 같지만 남은 20년에서 30년의 삶을 버텨야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함정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30대에는 은퇴가 너무 먼 미래라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당장 급한 돈이 많습니다. 집도 사야 하고 결혼도 하고 대출도 갚고 아이도 키워야 하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준비하겠다고 미룹니다. 40대가 되면 늦었다는 걸 깨닫지만 씀씀이는 더 커졌고 자녀의 대학 입시와 교육비가 발등에 불입니다. 50대가 되면 진짜 빡세게 모으자고 다짐합니다. 막상 50대가 되면 수학적 현실은 아주 냉혹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면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국가의 세금 제도는 사실 이를 돕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엄청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0대 이상이라면 추가 납입 한도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국가에서 장려하는 추가 혜택이 있지만 본인이 직접 계좌에 돈을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0대와 40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후 준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세제 혜택 계좌에 매년 한도까지 돈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이체되게 만들어서 아예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십시오. 그게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다른 지출을 줄이십시오. 미래의 당신은 과거의 당신에게 눈물나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7번째 함정은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주거 환경의 함정입니다. 이 함정은 집과 교통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집값이 싸다는 이유로 신도시나 경기도 외곽에 집을 샀지만 출퇴근을 위해 부부 각자의 차가 필요해집니다. 기름값, 자동차 보험료, 유지비가 2배로 듭니다. 도로 위에서 버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곧 자기개발이나 부업을 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당이나 문화시설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굳이 차를 끌고 나가야 하고 기름값까지 치면 결국 더 비싼 비용을 치르는 셈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듯 사람들은 출퇴근에 드는 진짜 비용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기름값이나 차량 유지비 같은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의 기회비용, 건강의 악화, 관계의 소원함, 그리고 외곽 생활에 숨겨진 지출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5천만 원 더 싼 집을 샀지만 편도 1시간씩 더 출퇴근을 해야 한다면 직장 근처에 조금 더 비싼 집을 사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는 교통비 전체를 반드시 계산에 넣으십시오. 자동차 2대의 할부금, 보험료, 출퇴근 기름값, 유지비를 모두 더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차 한 대로 충분하거나 아예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는 지역의 비싼 집값을 감당하는 비용과 비교해보십시오.
8번째 함정은 주변 사람들과 수준을 맞추려는 함정입니다. 연봉 4천만 원을 받을 때는 당신의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벌었습니다. 서로 기대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수준이 비슷했죠. 하지만 30대와 40대로 접어들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당신의 2배를 벌고 어떤 친구는 절반을 벌지만 사회적 체면과 기대치는 그에 맞춰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웃은 테슬라를 타고 다닙니다. 직장 동료는 유럽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대학 동기는 뷰가 멋진 전원주택을 샀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은 나도 질 수 없다는 압박감을 만들고 나도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게 만들지만 당신은 그들의 진짜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해도 속으로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배우자가 당신보다 3배는 더 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함정인 이유는 당신의 실제 재정 상태와 지출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미 있는 비교는 현재의 나와 나의 재무적 목표 사이의 비교뿐입니다. 내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다면 남들이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목표에 뒤처져 있다면 남들의 소비를 따라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9번째 함정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함정입니다. 주식이 좀 떨어지면 그때 투자할 거야. 집값이 폭락하면 그때 집을 살 거야. 회사 사정이 좀 나아지면 연봉 협상을 할 거야. 돈을 좀 더 벌게 되면 그때부터 저축할 거야. 이 함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을 치밀한 전략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최적의 조건을 기다리는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은 거의 오지 않으며 막상 오더라도 또 다른 핑계를 대며 미루게 됩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불확실성이 두려워서 투자를 못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직장이 잘릴까봐 겁이 나서 집을 못 삽니다. 회사가 잘 나가면 내 기대치도 함께 높아져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죠. 시장에서 버틴 시간이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항상 이깁니다. 불완전한 조건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영원히 오지 않을 완벽한 타이밍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작하기 가장 좋았던 때는 10년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10번째 함정, 그리고 어쩌면 가장 교활한 이 함정은 바로 너무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당신은 일하랴, 출퇴근하랴,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매일 터지는 문제들을 수습하느라 너무 바빠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전략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내가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 계산해 볼 여유가 없죠. 더 좋은 보험, 더 나은 투자처, 흩어진 대출을 하나로 묶어 이자를 낮출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연봉 협상을 준비하거나 더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일상은 뼈 빠지게 열심히 살지만 정작 내 돈을 관리하는 데에는 전혀 영리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쁘다는 사실 자체가 기본 설정값을 바꾸지 않는 완벽한 핑계가 됩니다. 항상 내던 고지서 요금을 그대로 내고 안 보는 구독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내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나쁜 금융 습관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원인 돈을 최적화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바쁘다는 건 결코 훈장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시간을 내서 당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직장에서의 중요한 미팅처럼 캘린더의 일정을 잡아두십시오. 단 1시간의 재무 점검이 수백만 원의 돈을 아껴주고 뒤처진 몇 년의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함정들이 유독 끔찍하게 위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함정들은 따로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자처럼 서로 복리로 얽혀 있습니다. 무리해서 큰 집을 사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집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면 부부가 튼튼한 차를 각각 한 대씩 굴려야 하고 자동차 할부금도 2배로 나갑니다. 집과 차 때문에 생기는 재정적 스트레스는 보상 심리를 자극해나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 결국 씀씀이가 스멀스멀 커집니다. 커진 씀씀이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할 돈은 바닥이 납니다. 노후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지만 당신은 큰 집과 2대의 차와 긴 출퇴근 시간과 육아를 감당하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하나의 함정이 다른 함정으로 이어집니다. 하나에 빠질 때마다 다른 함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이 패턴을 깨달았을 즈음이면 각각 따로 놓고 보면 전부 합리적이었던 결정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함정 하나를 피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중대한 재무적 결정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집을 사느냐가 어떤 차를 타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가 육아에 쓸 수 있는 돈을 결정합니다. 육아에 쓰는 돈이 노후에 남길 돈을 결정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0대와 40대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더 똑똑하거나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의도적이고 철저할 뿐입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모든 연결고리를 미리 내다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모든 항목의 예산을 최대치로 쓰지 않고 반드시 예산의 여백을 남겨둡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체면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유에 최적화된 삶을 삽니다. 이 함정들을 피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숨 쉴 틈이 있는 적당한 집을 삽니다. 고장 안 나는 중고차를 몰고 남은 차액은 투자합니다. 다른 곳에 돈을 쓰기 전에 육아비를 먼저 철저히 계획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오른 금액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합니다. 빚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미친 듯이 갚아나갑니다. 노후 자금을 일찍부터 모으기 시작해 복리가 스스로 일하게 만듭니다. 교통비가 내 자산을 갉아먹지 않도록 직장과 적당히 가까운 곳에 삽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무시하고 오로지 내 목표에만 집중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짓을 멈추고 당장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자산을 전략적으로 점검할 시간을 기어코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낸다면 당신은 더 이상 러닝머신 위에서 헛바퀴를 도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진짜 부를 쌓는 것이며 미래를 위한 진짜 선택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이 함정들에 빠지는 건 도덕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환경의 아주 구조적인 특징일 뿐입니다. 은행은 당신이 능력치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때 막대한 돈을 법니다. 자동차 회사는 당신이 무리해서 할부를 끊을 때 돈을 법니다. 소비 경제 시스템 전체가 당신이 돈을 저축하기도 전에 늘어난 소득을 한 푼도 남김없이 빨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돈 관리에 멍청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도록 완벽하게 최적화된 환경 속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똑똑히 보게 되면 비로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갈라진 틈을 향해 걸어가는 것부터 멈춰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30대라면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무기로 쓰십시오. 당장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복리로 불어날 훌륭한 습관을 만드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40대라면 여전히 시간은 있지만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목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지출은 가차없이 잘라내십시오. 노후 저축액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십시오. 현재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보다 부의 축적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함정은 분명히 현실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피해가는 길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저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내기만 하면 됩니다.